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S22로 모든 디바이스를 활짝 연결할 시간. 삼성 갤럭시 S22. 삼성 갤럭시 S22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14,464 그리고 4,419만 7,692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준비된 전국 투표소와 또 투표권을 행사할 총 유권자의 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보니까 정말 대통령 선거가 지상 최대 정치 이벤트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자, 유권자들은 나에게 주어진 귀중한 이 한 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민들의 고마운 선택으로 뽑힌 당선인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성김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에서는요. 동상이몽을 꿈꾸는 여야 정치권의 대선 결과 전망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전 메시지,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일으켰던 중앙선관위 노정희 위원장의 사과 표명과 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면서 향후 예상될 제재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법정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은 소야 또 20대 대선 전망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내일 대선을 앞두고 수요일의 코너 친절한 경제시가 하루 앞당겨서 찾아왔는데요.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경제 정책과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준비되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도 실시간 글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에서는 또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자, 5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맹현균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대선팡 동상이몽이라는 이야기가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여야가 내놓고 있는 전망이 뭐 전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판세를 박빙 열세였다가 여론조사 이제 블랙아웃 기간 이 초접전 동률로 돌아섰고, 그리고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는데 조심스럽지만 최종적으로 2에서 3%포인트 차이로 역전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2, 3% 차이로 역전승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여권에서는 나왔고요.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에 따른 좀 여권 지지층이 결집을 했고, 또 2030 여성들을 비롯한 중도층이 좀 이재명 후보 지지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차이로 이길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5에서 8%포인트 5에서 8%. 많게는 10%포인트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게 오늘 이준석 대표 발언이고요. 발언대로면 거의 지금 완승도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좀 조심스럽게 완승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양쪽 다 조심스럽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거 참 재밌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는 뭐 한 2, 3% 정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5에서 8%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 3%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투표장에 갈 마음이 나는데 10% 차이가 난다면 안 가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전 투표와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를 통해서 민주당 지지층이랄까요? 또는 윤석열 후보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결집하는 모양새인 것 같고, 네, 그래서 투표율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기고 있어도 보통 정당에서는 엄살을 떨거든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런데 네. 10%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과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역대 선거랑 비교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87년 이후에 우리가 8번 선거를 했는데 네, 의미 있는 선거들 최근 선거 한번 볼게요. 97년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이회창 후보랑 1.5% 차이였습니다. 노무현 이회창 2002년에는 2.3% 차이였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2012년 선거였죠. 그때 3.5% 차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10% 차이가 난다는 건 이 지금 말씀드린 세 번의 선거 결과를 무색하게 하는 결론이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숫자예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과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50%를 넘는 득표를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3 후보가 가져갈 득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완승인데 네, 지금까지 선거에서 완승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붙어가지고 정동영. 네. 그때 이명박 후보가 무조건 정말 완승 분위기였는데요. 그때 득표율이 얼마냐 하면 5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겨우 넘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예. 과반인 네. 거죠. 그러니까 10% 차이라는 건 좀 심한 과장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엔 한 2, 3% 초박빙 상황으로 대선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후보가 이길지도 뭐 대충 윤곽은 정해진 것 같은데요. 하여튼 50%를 넘게 득표하는 후보는 없을 거고, 네, 박빙 상황으로 대선이 끝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오창익 국장님 판단은 생각은 네.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큰 차이로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전 투표율이 예상 밖으로 너무 높았잖아요. 네네. 그게 그러니까 반윤석열 표가 결집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못한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 대체로 보면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변수였습니다. 뭐 김만배 대장동 녹취록도 그랬고요. 뭐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물론 결과는 뭐 내일 밤에 지켜봐야 될 지켜보면 것 같고요. 알겠죠. 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선 직전 사실상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네요. 대선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입니다. 네. 먼저 투표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이다. 이러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고요.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메시지는 외교 안보 관련 메시지입니다. 네네. 지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 외교를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놔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네. 지난 3일에 이제 국가안보실이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차기 대통령이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당부로 보입니다. 네, 정권 이양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벌써 좀 할 때가 됐다 이제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이제 여가부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주목이 됐는데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맞습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때 출발했다. 당시에 여성부란 이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다라고 얘기했던 발언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 업무를 더 확대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좀 축소됐다가 그마저도 2년 뒤에 다시 복원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가 커진 것 같다.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가 않다라면서도 차기 정부는 뭐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에 대해서 뭐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이 여가부의 업무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바로 전에 이렇게 또 내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계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내놓은 메시지 같아요. 여성의 날이 오늘인데 유래는 뭐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08년 미국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어요. 경찰이 아주 야만적인 탄압을 했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1908년에 미국 여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1870년부터 남성들은 참정권을 가졌는데 여성은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투표할 수 없는 피선거권도 없는 2등, 3등 시민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시민이 아니었죠. 여성 참정권이 확보된 건 1920년입니다. 50년 동안 여성은 어정쩡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참정권을 확보하자, 또 노동 조건을 개선하자 이런 투쟁을 했던 겁니다. 재미있는 건 세계적으로 누군가를 기억하는 날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 이것도 미국에서 시작됐고요. 5월 1일 노동절, 세계 노동자의 날도 미국에서 시작됐고 하여튼 그런데 미국이 지금 여성 지위나 노동자 지위와 관련해서 세계 선도 국가나 뭐 선진국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또 우리나라 얘기를 해보면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달력을 보는데 어떤 달력에는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잘 적혀 있는데 어떤 달력에는 3월 8일 뭐 민주의거 기념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3월 8일 민주의거 기념일은 이 1960년 4.19 혁명 즈음에 대전에서 고등학생들이 시위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기억해야 되지만 3월 8일에 단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면 여성의 날을 기억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20대 남성들은 여성들이 뭐 남성을 역차별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아주 간단한 데이터 몇 개만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노동자들의 임금은 가장 중요한 자기 표현이고 자기 가치죠. 자기를 인정받는 게 임금으로 받는 거죠. 임금만 보더라도요. 남성 평균 임금 대 여성 평균 임금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한국입니다. 그런가요? 네. 남성이 100만 원일 때 여성이 66만 원이에요. 근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얘기를 할 때 이게 선진국 클럽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 OECD에 가입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OECD에 가입한 걸 경사스러운 일로 여기고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38개인데 한번 나라 이름 몇 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칠레,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뭐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적고요. 1인당 GNP도 훨씬 적은 나라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 뭐 이스라엘도 있고 에스토니아도 있고 슬로베니아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 모두 줄 세워 놓은 데서 여성 지위에 관해서는 한국이 언제나 꼴찌라는 거예요. 남성 평균 임금 대 여성 평균 임금의 격차 가장 큰 나라 대한민국이고요. 우리가 100대 66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 가보면 뉴질랜드는 100대 100.2, 핀란드는 100대 99.8이에요. 거의 같죠. 남성이라는 것과 그가 여성이라는 것이 임금 격차를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너무 노골적입니다. 이를테면 상장 기업의 여성 임원 같은 경우 보면 한국은 5%예요.
거의 네. 없다고 봐야 되죠. 여성 인구는 언제나 절반이 조금 넘는데 근데 OECD 다른 나라들 보면 30%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저 선출직 공무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이례적으로 여성 대통령이었지만 서울시장 여성이 된 적 한 번도 없고요. 서울시 교육감 여성이 된 적도 없고요. 경기도지사나 경기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 또 듣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여성이 좀 나오는 수준이에요. 국회의원도 그 비례를 일부러 뭐 홀수 1번, 3번, 5번 여성을 앞에 세워가지고 겨우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지만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도 현저하게 적습니다. 무슨 아니 뭐 산림청장이 요새 고생한다는데 남자잖아요. 경찰청장도 여성이 된 적 없고요. 여성이 될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경찰청장은 그 밑에 계급 치안 정감 중에 한 명이 되는 건데 치안 정감 전부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경찰청장도 무조건 여성이 될 수 없고 남성이에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래요. 그런데 그럼 여성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근데 어떻게 남성 역차별이 나오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번 대선에 근데 가장 큰 이슈가 사실은 뭐 역차별 그렇죠. 이슈였거든요. 네, 뭐 군대 문제인데 군대 네. 문제는 군대 문제로 해결해야 돼. 젠더 문제로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군인들이 이를테면 의무 복무에 걸맞게 뭐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되는지 복무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까닭없이 여성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후보가 이런 걸 많이 키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선에 개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걸 짚어야죠. 또 문재인 대통령 남성이잖아요. 전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모두 다 여성에 대해서 일정하게 부채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여성보다 특별히 잘난 게 없지만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100만 원을 받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난 게 없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66만 원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 네. 남성들이 먼저 반성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젠더 갈등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가부는 더 강화돼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선거 운동일인데 자, 후보들의 일정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조금 뒤인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8시 30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 홍대로 이동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거리 유세를 하면서 선거 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네. 윤 후보는 건대 입구와 강남역으로 이동해 선거 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선거 하루 전날 다 서울에서 지금 부지런히 바쁘게 또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표가 서울 경기에 제일 많으니까요. 네네네. 그 서울 인구가 950만이고요. 경기도 인구가 1,350만. 수도권 합하니까 2,300만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44%, 45%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경기도라는 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고 있는 지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 건 언제나 똑같습니다. 다만 포인트는 서울에서도 사람 많은 곳을 가겠다. 강남역, 뭐 청계광장 또는 뭐 건대 입구 뭐 그런 거고요. 후보들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모습이죠. 네. 자, 그리고 사전 투표 혼란에 대해서 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네,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네네. 했고요. 선관위는 심기 일전에서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 없도록 준비하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일단 확진되신 분들은 내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미국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외신 보도가 들리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예요. 이게 에너지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직격탄, 결정타를 좀 입힐 수 있는 조치라서 일찌감치 좀 거론이 됐었는데 근데 이게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접적인 에너지난 가능성까지 좀 네. 거론되기 때문에 도입을 미뤄온 게 이 사실인데 미국 하원이 관련 법안을 좀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5시 브리핑 명현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뉴스 초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네, 시작해보죠. 네, 동해안 일대를 검게 태우고 있는 산불 소식에 네. 마음까지 타들어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산불은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 삼척에 이르기까지 약 2만 1,700여 헥타르를 태우고도 아직 완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규모를 살펴보면요. 여의도 면적의 약 75배 크기고요. 축구장 면적 대비로는 약 3만 492배 규모입니다. 일단 울진 삼척 산불은 반 정도 진화된 상황이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고요. 수령 200년이 넘는 소나무 8만여 그루가 자라고 있는 금강송 군락지까지 조금씩 넘어오고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예. 그래도 이 방화로 인해서 발생한 강원도 강릉, 동해 지역 산불의 주불은 거의 다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번 산불들로 인한 재산 피해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피해 지역들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복구비 일부는 국비로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와중에 산불 진화를 위해서 지원 업무를 하던 소방 공무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소방 공무원은 지난 주말까지 5일 동안 충남 소방본부 소속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 등을 이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의 산불 현장으로 배치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요. 예. 이 게다가 최근에 다른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일손이 특히 더 부족했다고 합니다. 피로사인가요? 예. 그렇다고 예, 유족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연속 비상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됐다라고 예. 유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으로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오늘이 또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아까 얘기 나왔죠. 여성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1908년 3월 8일에 미국의 여성 노동자 15,000여 명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 기리기 위해서 노동조합 결성 자유를 쟁취하고 참정권을 얻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데서 유래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최초의 여성 인권 운동가인 나혜석, 박인덕 운동가 등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왔지만 일제 탄압으로 맥이 끊겼다가 2018년에야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네, 법정 기념 지정이 굉장히 늦었어요. 네. 예, 예. 그 여성의 날, 여성 노동, 참정권 뭐 이런 관련이 있는 그런 날이라는 얘기인데 네, 좀 늦은 그렇습니다.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예. 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동하는 여성의 환경이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생각하면 조금은 부끄러워지는 법정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믹스가 여성의 날을 맞아서 지수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평가하는 유리 천장 지수입니다. 남녀의 고등교육 격차와 소득 격차, 여성의 노동 참여율, 고위직 여성 비율, 육아 비용, 남녀 육아휴직 현황 등 세부 지표를 종합해서 매년 산출되는 지수인데 이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총합 20점대를 받아서 조사 대상국 29개국 중에 29위.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기준으로는 올해까지 10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건데요. 최하위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남녀 소득 격차 부문에서 29위로 꼴찌, 관리직 여성 비율 역시 29위로 꼴찌,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도 29위, 여성 노동 참여율은 28위, 남녀 고등교육 격차도 28위, 의회 여성 의석 비율은 27위. 이렇게 대다수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지수를 발표하는 이코노미스트는요. 한국은 남녀 소득 격차가 무려 35%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고작 59%로 남성의 79%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가정 내 노동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한국이나 일본을 예로 들면 여성은 가사, 장보기 같은 무보수 활동을 남성보다 5배 정도 많이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부분에서 일본에 이어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위였는데요. 활용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자, 이 여성운동의 종착지는 더 이상 여성운동이 필요 없는 그런 때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좀 똑바로 잘 인식하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다라고는 하는데 예, OECD 최하위란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여러분과 함께 뉴스 초이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2일간의 법정 선거 운동 기간이 오늘 밤 12시를 기점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와 또 한 표를 호소했던 대선 후보들도 유권자의 선택에 모든 걸 맡긴 채 이제 기다림의 시간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자, 대선 후보만큼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전국을 누빈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선거 유세 마지막 날 소회와 함께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디에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전주에서 유세를 마치고 우리 후보와 서울에서 합류하기 위해서 KTX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KTX 타고 지금 올라오시는 길이고. 예. 예. 그 이후에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서울시청 앞에서 이제 마지막 대유세를 하고요. 네. 거기까지가 제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늘. 서울시청 일정이 마지막이 되겠다. 예. 우리 네. 후보는 그 다음에 이제 건대 입구와 강남역으로 이동해가지고 추가 유세를 진행할 겁니다. 밤늦게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 송영길 대표가 선거운동 중에 네. 피습당하는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선거 유세 현장에 이준석 대표도 계속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순간순간 이렇게 좀 위협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게 뭐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네. 어쨌든 아무리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또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또 당대표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송 대표님도 저랑 뭐 자주 이렇게 만나지만은 워낙 소탈하신 분이고 네네. 또 경호나 이런 거 없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그런 위험한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현장 계속해서 20일 동안 선거 기간 동안 부지런히 다니셨는데 또 네. 오늘까지의 분위기까지도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 많게는 10% 차이까지 날 수 네. 있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네. 하셨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뭐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선거 마지막까지 저희가 좀 겸손한 자세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의 뭐 목표라고 하는 건 항상 높게 잡으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180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대통령을 배출한다 하더라도 국회 내 권력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라도 이번에 좋은 성적표를 내야지만 국민들의 민심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역대 대선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뭐 2-3% 정도 차이 나는 게 일반적인 결과물이었는데 예. 지금 이 뭐 10% 내지는 뭐 8%, 5% 얘기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기존의 어떤 흐름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뭐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상당히 우세인 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결국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면서 또 안철수 대표의 사퇴 후 지지 선언을 인해 가지고 분위기가 전략적으로 좀 유리하게 동작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같이 상승 효과를 내면서 저희가 좀 기대치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민주당이 앞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글쎄요, 저는 민주당의 여론조사, 내부 여론조사 추이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저희가 전해 듣는 것도 있고 있긴 한데 유시민 이사장이 물론 그런 자료를 접근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본인의 바람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닐까. 아무래도 유시민 이사장은 뭐 몇 년간 또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불편한 관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바람을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그 대선이 워낙 박빙이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전 선거, 투표함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불거진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뭐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 내지는 이것에 대한 어떤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확진자 투표에 관해 가지고 네. 기획 부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한 달쯤 전부터도 그 지금 시기에 확진자 수가 20만 명, 일간 확진자가 20만 명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에 대해서 선관위는 저희 국민들이 선관위는 선거만 연구하라고 월급 주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 불구한데도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좀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는 기관 자체로서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막 부정선거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늘 사실 이 부정선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시더라고요.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네네. 이제 사실 그 결국에는 의도가 개입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도가 개입돼야 된다. 부정선거는. 네.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부정선거를 기획하며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부정성을 수행하려고 했느냐 이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안은 실제로 확신자 예측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부실 기획을 해서 준비한 건 맞지만은 부정선거라고 의도를 이렇게 몰아가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이번에 확진자 투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과 뒤바뀔 정도의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네. 지난 선거운동 기간을 한번 돌아보면은 윤석열 후보와 뭐 따로 또 같이 뭐 여러 그 유세 현장들을 지금 다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바라보시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선거 기간 동안 사실 이제 정치에 그 입문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실 때는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론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우리 후보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학습 능력. 예. 후보가 이제 뭐 검찰 공무원으로 26년 동안 지내면서 수사나 이런 걸 한번 조직 관리를 해봤겠지만은 정치 조직이라고 하는 건 또 공무원 조직과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네.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돼 있지만은 정치라는 것은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신분이 매우 뒤바뀌는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절박하고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두는 사람도 있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저는 후보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간파하고 그 조직을 이제 통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가 이런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미 네. 정치 입문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이제 대통령이 되는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우리 후보가 특히 연설이나 이런 거 하는 걸 보면요. 네. 저는 후보가 26년 동안 검찰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정치가 더 맞는 직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 정도로 느껴지신다는 말씀이고. 예. 그런데 이제 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윤석열 후보의 발언 강도가 상당히 이제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부패한 세력이다. 이재명 예. 후보에 대해서는 버르장머리 없는 나쁜 머슴이다. 예. 조선시대 같았으면 곤장 좀 맞고 쫓겨나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예. 사실 이게 이번 대선에 윤석열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상당히 좀 강경하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었거든요. 저희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대장동 의혹을 저희가 당에 제기했다고 해가지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위리 안치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봉고파직하겠다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만약에 그런 곤장이 과하다 그러면은 위리 안치는 이건 거의 극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발언을 하다 보면 과격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 노조 관련된 발언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정권의 전위대 천병 중에 천병이다라는 비판 그리고 뜯어고치겠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언론 노조 쪽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언론관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를 띄우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후보가 이번 선거 기간 내내 굉장한 이제 네거티브성, 마타도성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 당의 언론관이라고 하는 거는 언론중재법에도 저희가 반대했던 것처럼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도 그런 완전히 허위성이나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는 기사 등에 대해서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일 뿐 언론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여가부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발언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성가족부는 이제 특임 부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20년 전에 여가부를 만들 때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은 여성가족부가 있음에도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과거 이제 여성부의 설립 취지라고 한다면은 유교적 그런 어떤 전통 사회에서 있었던 가부장적인 사고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현대 사회에 맞게 고치자라는 취지였을 텐데 그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임 부처 같은 경우에는 끝없이 국민들에게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과연 수명을 다했는가 아니면 필요한가. 근데 여성가족부는 이미 여성부에서 가족부 기능을 더하면서부터 주 업무가 무엇인지가 모호해졌습니다. 과거에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족부를 떼어가지고 여성가족부가 된 것인데
요즘 그래서 여성부는 여성에 대한 캠페인 위주의 부처, 그리고 또 가족부로 가면서 청소년 뭐 게임 셧다운제 이런 거 다른 부처로 바뀐 거거든요. 네.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뭔지를 제대로 누가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은 지속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네. 다른 방법으로 여성의 권익과 또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모든 정책들을 펼쳐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열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범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범죄, 여성 대상 범죄 이런 건 경찰청에서 잘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예를 들어 뭐 몰카 범죄가 있다 그러면 이걸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기관이 가장 힘 약하고 실제 부처 인원수 적은 그런 여성 분야 아니면 수사기관이나 아니면은 이런 행정자치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져봐야겠죠 저희가. 네네.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윤석열 후보의 언론관 이야기를 할 때 아무래도 네. 이제 김만배 녹취록을 폭로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네. 겨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네. 되는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까? 실제 저희가 공개한 것처럼 그 언론인의 어쨌든 인터뷰에 보면은 사실상 짜집기 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짜집기 된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녹음 파일이 여러 번 분절되어가지고 합쳐진 흔적이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전체 대화를 그대로 공개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지도 파악하기 어렵고 문제는 제가 이제 이것이 생태탕 의혹에 가깝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네. 예전에 오세훈 시장 때도 어쨌든 그런 생태탕 의혹에서 생태탕이라든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페네가모 구두를 신었다, 흰색 바지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들의 주장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확인 근거를 붙인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는 없고 예전에 내가 갔을 때 검사가 무슨 커피 태워줬다 이런 게 이제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이 나중에 검찰 가가지고 검찰 조서에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가지고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커피를 사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검찰 조서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거는 그 녹취록에 그것도 화천대 유권이 불거진 이후에 녹취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그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어느 쪽에서 이기건 간에 이 대선 이후에 대장동 특검 가능할까요? 보통 특검이라고 하면요, 여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수사기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의혹 사안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특검에 대한 수요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우리 후보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의의대로 활발한 수사를 하면은 특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도 자기들이 여당이라고 생각하면은 원래 특검을 주장할 수 없는 건데 네. 민주당이 자기들이 야당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야당일 땐 당연히 저희가 특검을 주장했죠, 실제로. 네네.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이 갑자기 자기들이 안 받던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좀 너무 인간적이어서 웃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대표님 인터뷰 제목을 마지막 날, 저는 호남에 있습니다. 로 뽑았는데, 예. 자, 호남에서 올라오고 계신데, 호남 득표율 얼마나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여전히 30%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ARS 조사 이런 것들에서 25% 근방에서 많은 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30%로 이제 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인데, 실제로 20%를 넘을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20% 넘을 것은 확실해 보이고. 그렇다면 그거 자체로 우선 호남에서의 대단한 성과이고요. 네. 다만 이제 30%에 가깝게 되면은 저희가 지역별로는 더 잘 나오는 곳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곳에서 지방선거 때 저희가 또 꾸준한 노력을 하면은 많은 당선자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호남의 많은 주민들께서 정치 개혁에 한번 동참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개혁에 동참을 해달라. 예, 그래서 이제 지역 구도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그런 네. 호남의 새로운 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네네. 당대표로서 이제 대선 후에 정치 일정도 좀 계획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국민의당과의 합당, 국민의힘으로의 흡수 통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제3의 보수 정당을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예상들이 좀 가능할까요?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지금까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당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당명도 국민들에게 많이 이제 인기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명 변경 같은 거는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에 대한 배려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배려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불화를 염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은 네. 어떨까요? 저는 뭐 항상 관대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항상 어떻다고요? 관대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관대하기 때문에 괜찮다. 네, 저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작년에 합상 조건을 협의할 때 네네. 당명 빼고는 다 배려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때 당명 꼭 바꾸자고 고집해가지고 그때 합상 논의가 좀 좌절됐는데 네. 지금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당이 원하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런데 그때 당명 바꾸자고 하는 건 솔직히 너무 좀 돋보이지 않았냐. 그냥 하기 싫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확실히 당명 때문인 것이 맞는 거죠. 그때 저희는 다 당신들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얘기했었고 실제로 마지막까지 당명 개정 요구를 계속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이없냐면 잘 나가는 시점 간판을 왜 내줍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선을 몇 개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 이번에도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도 이제 대선을 생각을 해볼 때가 오나요? 이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대통령을 하려면 내치와 외치를 두루 알아야 되는데 네네. 저는 국내 정치는 그래도 한 10년간 조금 경험해왔지만은 외치에 대해서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네. 외국 유학만 갔다 왔다 뿐이지. 그리고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도전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인데 우리나라는 외치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외치에 대해 가지고 제 확고한 신념과 어떤 공부가 될 때까지는 그런 무리한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딱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우리 후보는 아무래도 공정과 정의 이런 어떤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았던 것이고 네. 후보가 학습 능력이 좋기 때문에 외치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익숙한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외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윤석열 후보도 경험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경험과 이런 학습이 된 상태에서 저는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 저는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20대 대선 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소회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친절한 경제씨. 네, 8개월 전에 그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양극화 해법을 갖고 있는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선 국면에서 양극화 해결과 같은 중요한 이슈는 사라졌고요. 대선 후보 및 이 부인들의 어떤 도덕적인 이슈들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각 후보들의 양극화 공약들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속가능경영재단 박주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하루 앞이네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내일입니다. 하루 앞으로 네, 다가왔습니다. 자, 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 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을 쏟아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이슈에 대한 어떤 논의들은 상당히 모자른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관련돼서 뭐 김종인 전 그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선거 그 총괄 하신 분 예언이 빗나간 것 같아요. 전혀 뭐 지금 공약에서 그런 부분 이슈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깝죠.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지금 뭐 심각하다 이야기만 하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지만 그렇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수치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그래서 하죠.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수치로 비교 설명하는 게 좀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뭐 지니 계수 뭐 이런 거 배웠죠. 네네네. 그거는 이제 소득 불평등 관련된 계수인데 이게 이제 0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평등한 거고요. 1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불평등한 거거든요. 아하. 근데 보통 뭐 1이면 거의 뭐 나라가 파탄날 지경일 거고 한 0.4 정도 되면은 되게 불평등하다고 해요. 네네. 근데 한국이 0.33인데 OECD 37개 나라 중에 평균이거든요. 수준으로 보면. 근데 순위로 보면은 37개 중에서 28위예요. 아. 좀 하위권이죠. 근데 이제 더 좀 안 좋은 거는
이게 진익에서 개선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개선율은 꼴찌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뭘 얘기하냐면 네네. 이 양극화가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소득 불평등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제 소득뿐만이 아니라 요새 말이 나오는 게 이제 돈을 번다.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을 얘기하잖아요. 뭐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 이런. 근데 여기 관련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이제 한국 상위 1% 자산 점유율도 올라가고 상위 10% 부자인 사람들이 점유율도 올라가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거꾸로 하위 50%의 점유율은 또 낮아지고 뭐 이렇게 자산도 그렇고 그래서 상대적 또 세 번째로 상대적인 빈곤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꼴찌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미국,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3명만 제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제 벌써 이렇게 되게 안 좋은데 그 옆에 있는 국가들에서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렇게 그렇죠. 그 국가용들을 듣다 보면은 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게 조금 와닿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내에서 그룹 간의 이런 지표를 보면 되는데 네. 이게 보면은 세부적으로 계층 간에도 굉장히 좀 달라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노동시장 보면은 임시 근로자하고 일용 근로자 일자리는 굉장히 줄었고 또 이제 특히 이 청년들 일자리가 되게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청년들이 비정규직 형태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업 종사의 비율이 높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거 확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다음에 이제 가계 소득도 전체가 줄어들었지만은 이제 저소득층 소비 그 근로소득이 줄어들었고 또 잘 아시겠지만은 수출하는 기업들은 지금 여전히 잘 나가거든요. 네. 근데 내수 기업들은 또 힘들고 또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차이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제조업은 괜찮은데 서비스는 올라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양극화가 다층적이고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짜 중요한 그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대선판에서 언급이 너무 없다는 게 진짜 좀 안타깝죠. 네네. 그래서 근데 양극화가 이 지표만 보면 되는데 그 양극화라고 나온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삶의 질과 관련돼서. 저도 그 데이터 보고 좀 놀랐는데 OECD 그 리포트 보고 우리나라가 37개 나라 중에서 자살률 1위, 산재 사망률 1위, 그다음에 근데 출산율을 잘 아시면 꼴찌잖아요. 그다음에 여성초 꼴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다 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파괴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양극화의 문제가 한국 사회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바탕 하에서 네. 예. 유력 후보들의 공약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셨다고요? 네네, 제가 한번 직접 그 당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네. 다운로드 받았는데 거의 뭐 150, 각 후보들마다 150에서 200페이지 정도 공약집이 있어요. 아하. 근데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유력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그 심상정 3명을 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 양극화를 누가 많이 언급하고 있나. 그랬더니 이재명 5회, 윤석열 2회, 심상정 1회예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진보 진영을 자처하는데 네. 왜 1회밖에 안 돼? 내 키워드가 잘못됐나 불평등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심상정 후보가 28회. 역시 많고 네. 윤석열 후보는 역시 여기서도 1회 거의 없어요. 2회요? 불평등 예. 하나.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또 4회.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불공정으로 찾아봤더니 또 불공정은 25회예요. 아 예.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된 언급은 아무래도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가 많고 불평등, 예, 불공정, 양극화, 양극화. 이런 부분에서 공약집에 봤더니 두 사람이 많고 윤석열 후보가 가장 적었어요. 윤석열 후보 같은 네,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키워드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각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이 각 후보들의 공약집 앞에 이 공약집에 대해서 왜 이런 게 나오는지 기본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배경이 그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저성장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네네. 이거 되게 중요하게 배경 설명을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네. 그 분석을 한 거 보면 기회가 실종된 저성장 사회다. 기회가 실종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아마 언론상에서도 맨날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럼 방안이 뭐냐? 네. 그럼 국가 주도의 대대적인 투자로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다. 아하. 이게 이제 이 전략인 거죠. 네네. 그래서
불공정 바로잡고 불평등 완화하고 국민께 경제적 기본권을 제공하겠다. 이게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분석을 갖고 방안이 뭐구나. 어떤 인식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까지 좀 내놓겠다라는 나오죠.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네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한 5대 비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양극화 관련된 거는 공정성장하고 민생안정 두 개가 있는데 네. 세부적인 공약을 뭐 이 시간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고기를 좀 혹시라도 관심 있는 우리 유권자분들은 한번 이제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한번 좀 이재명 후보 양극화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저의 관점으로 한번 좀 보면은 네네. 근데 기회의 총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제 해결. 기회의 총량은 결국 성장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 네네. 그렇잖아요. 만약 기회 총량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계속되고 고전적인 접근 방법이 성장해야지 분배한다. 이런 게 뭐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국가 주도를 국가가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국가 주도 성장에는 한계가 좀 있잖아요. 만약에 비판적으로 이제 보자고 네네. 한다면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미 아까 좀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건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OECD나 IMF의 이미 보고서에서도 네. 분배를 잘하면 성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근데 성장했다고 해서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입증자는 없어요. 네. 낙수 효과라는 것은 없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전히 약간 이재명 후보는 기회 창출과 분배를 두 마리 토끼를 같이 가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네. 오히려 진취적으로 분배의 정의의 실현을 통해서 성장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들이 좀 아쉽다. 네네. 좀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비교적 다른 또 지금 후보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분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후보가 그렇죠. 또 이재명이기도 하죠. 예. 분배에 대해서는 좀 강조하는 편이죠. 네네.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꼬투리 잡으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가 저는 예상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언론선상에서 보면은 뭐 분배, 뭐 취약계층, 뭐 그다음에 복지 얘기를 해서 공약집에 잘 들어 있겠다. 근데 저는 왜 이 공약집을 봤냐면 사람들이 뭐 대선 TV 토론이나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구체적이나 그냥 임기응변을 때울 수 있잖아요. 네네. 속된 말 아무 말 대잔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의 공약집을 보고 좀 놀랐어요. 아까도 키워드가 없다고 얘기했고 네네네. 또 하나 공약집인데 앞에 이재명 후보처럼 나는 어떠한 맥락으로 뭐 보고 이게 당에 이 공약집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문이 없어요. 배경 배경에 자체가 대한 없다. 그게 없어요. 이게 심성정 후보는 있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릴게요. 네네. 근데 이게 도대체 지금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과 10대 이슈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고 아무튼 그래서 한번 좋게 봐서 그럼 이 분이 양극화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 봤더니 아무래도 2번 이슈인 행복 경제 시대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네네. 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봤더니 그러니까 복지가 좀 있어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예,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인 공정과 상식의 회복에 좀 들어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후보 중에서 양극화에 대한 공약이 거의 없다. 거의 가장 부실하다. 놀랬다. 보이진 않는다. 예. 기본적으로 철학하고 뭐 비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난히 복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이거는 문제 있다고 보는 게 복지라는 게 양극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내용이 없고 양극화의 피해자인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네네. 중요한 거는 구조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언급이 대한 저희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아쉽게도 그래서 김종인 전 여기에 몸을 담고 있던 네네. 분하고 나중에 이제 빠이빠이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 경제적 부분에 좀 뭔가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그분은 되게 이제 경제민주화도 박근혜 때 얘기하고 중요시 여기는 분인데 여전히 그러면 이 윤석열 후보는 그 전에 보수층이 계속 주도하는 그 얘기했던 성장 주도 전략, 성장해야 된다 무조건. 네네. 그래야 분배가 있다고 이미 국제적으로 실패했던 낙수효과 이론에 너무 좀 기대한 어프로치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네.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그 슬로건이 정의로운 대전환이잖아요. 네. 역시나 가장 양극화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근데 원인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는 뭐냐면 네. 기득권 양당 독점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가 바로 서지 못했다. 거기에서 또 그렇죠. 예, 양쪽에서 원인을 했기 때문에 찾으시는군요. 이런 양극화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네네.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성장과 그린 뉴딜.
얘기하고 두 번째는 불평등해서 5대 전략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4대 비전 10대 정책이 있는데 여기도 약간 비판적으로 좀 보자고 하면 그린 뉴딜 경제라고 하면 이것도 또 다른 성장 전략 아니냐 생각 들고 다음에 이게 새롭지가 않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 뉴딜 계속 밀어붙여서 그렇죠. 키우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과 뭐가 다르지? 그러면 그린 뉴딜가 따로 이렇게 쭉 페이지가 있는데 이 그린 뉴딜에 관련된 정책하고 4대 비전 10대 정책하고 같이 연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겉도는 듯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그린 뉴딜이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의 구조적으로 계속 가는데 네. 그린 뉴딜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행 단계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에 대한 조금 로드맵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후보들의 양극화 관련된 정책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겪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이번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지켜봐야 될,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양극화가 왜 문제냐면요. 양극화가 심하면 사회 갈등이 야기가 되고 맞습니다. 서로 타인과 그룹에 대한 혐오하고 증오가 발생해요. 맞습니다. 이럴 때 파퓰리스트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가까운 예는 누구냐면 가까운 예는 그 트럼프. 완전히 갈라치기 편가르기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국회의사당 난입했죠. 맞습니다. 조금 멀리 가면 히틀러가 있어요. 히틀러는 이 사람한테는 빵과 밀가루값 다 쳐주겠다고 하고 대중한테는 싸게 공급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가 되면 이런 편가르기 갈라치기 하는 퍼퓰리스트들이 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보면은 실제 대선판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 갈라치기 하고 지금 그렇게 가는 것 청년과 같아서 너무 장년 갈라치고 우려스러워요. 그다음에 지역 폄하한다든가 지역의 편가르기. 도대체 이 정권 잡아서 이 지역에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양극화에서 관련된 또 외국인 노동자들 탓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갈라치기하는 포퓰리스트들이 판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이 공약을 잘 보고 그러니까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으로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 양극화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잘할 수 있는 천주교 사회교례의 관점에서 인간 존엄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거를 잘 실천하는 후보를 잘 보시고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 공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